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행정사의 설명입니다. 화학물질하면 보통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실험실 같은 거 떠올리시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옷, 전자제품, 포장재, 정말 거의 모든 물건에 이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품 성능 때문에 쓰이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게 과정 중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정말 주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화평법이라고 하죠. 이걸로 관리하는데 이걸 모르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군요. 자, 그럼 이 화평법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자료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화학물질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화학물질이랑 상관없겠지? 이렇게 미리 단정하는 게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화평법은 어떤 제품이든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혹시 이거 규제 대상 화학물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확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의류든 장난감이든 가구든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와, 정말 거의 모든 제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 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기존 화학물질하고 신규 화학물질. 기존이랑 신규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존은 1991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쓰였거나 그 후에 정부가 평가해서 괜찮다고 한 물질들이고요. 그 외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다 신규로 보는 거죠. 아하. 그럼 이걸 관리하는 핵심 절차가 사전 신고랑 등록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전 신고는 뭔가요? 만약에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한다면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해요. 이게 사전 신고입니다. 1톤 이상이면 무조건이요? 네. 이걸 해야 나중에 정식 등록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뭐랄까 정부에 저희 이런 물질 취급할 예정입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예고 같은 거군요. 그럼 정식 등록은 언제 하는 건가요? 사전 신고를 하고 나서요. 그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양에 따라서 정해진 기한 안에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에 따라서 기한이 다르다고요? 네. 예를 들면 아주 많이 연간 1000톤 이상 다루거나 아니면 1톤 이상이라도 좀 위험한 물질들 CMR이라고 하는데요. 발암성 같은 거요. 그런 건 이미 등록 기한이 지났고요. 이미요? 네. 근데 그보다 양이 적으면 100톤 이상은 2024년까지, 10톤 이상은 2027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기한이 주어져요. 그렇군요. 그럼 신규 화학물질은요? 신규는 양에 따라서 바로 신고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좀 달라요. 사전 신고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니요. 그건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요?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 물질의 고유번호, 캐스 번호라고 하죠. 그거랑 연간 얼마나 수입할 건지, 어디에 쓸 건지, 혹시 알려진 유해성 정보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MSDS, 그러니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같은 서류도 첨부해야 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요? 근데 이거 혹시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기계 안에 내장된 부품 형태로 들어오거나 시험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전량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면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왜 면제되는지 증빙 서류는 내야 합니다. 그냥 면제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사전 신고나 등록 의무를 안 지키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조나 수입,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고요. 벌금도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와,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보면 유해성 시험 자료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시험 비용이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같은 물질을 다루는 회사가 여러 곳 있다면 공동 등록 협의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자료 준비하고 특히 비싼 시험 자료 같은 거 공동으로 제출하면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죠. 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군요. 네. 정부에서 컨설팅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단순히 뭐 물건 보내고 팔고 이런 유통 과정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정확합니다. 그 제품 자체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원료에는 없었더라도 혹시 사용 중에 생길 수 있는 건 아닌지, 또 수입품이면 제조국 인증 정보가 우리 기준에도 맞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해요.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하는 거군요. 네. 거의 모든 제품이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기존 화학물질 1톤 이상이면 무조건 사전 신고, 신규는 양에 따라 절차 밟고, 그리고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최신 정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확실히 내 제품은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정말 위험하겠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이 화학물질 규제가 정말 비즈니스랑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사전 신고는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정말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매일 쓰는 물건 중에 에이 설마 이것까지 화학물질 규제 대상일까 싶은데 의외로 해당될 수 있는 물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